안녕하세요. 2020 캐글러닝데이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중인 조원근입니다. 연구 중인 분야로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과 정형 데이터 분석이고요. 연구 분야 외에도 다방면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캐글러닝데이에서도 제가 평소에 연구 중이었던 클래스 불균형 문제와 그리고 클래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은 다음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클래스 불균형 문제 또는 정형 데이터에서 불균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전처리라고 하죠. 전처리 과정,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렸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간단한 컴페티션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캐글에도 관심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캐글을 처음 접하는데 캐글을 하는 이유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머신러닝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들을 5단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일정한 규격 또는 잘 학습시키기 위한 어떤 가공을 해주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된 데이터들은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학습 후에는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됐는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 학습한 결과가 너무 나쁘다면은 굳이 이 모델을 쓰지 말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 외에 이제 보지 못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직접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적용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맨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데이터 수집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평가 단계에서 충분한 자기 검증으로 실제 문제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분기점이 되는데요. 평가 후에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가공에 문제가 있었는지,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모델이 잘못되었다,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전처리 단계에서 잘못되었다, 코드의 에러 때문에 자주 발생을 하겠죠. 전처리 단계로 많이들 돌아가게 되고요. 어쩌면은 수집된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최대한 전처리가 조금 이루어진 상태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전처리들을 적용을 하여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자가 검증하고 그리고 예측된 값들을 컴페티션 호스트한테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비용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캐글 같은 경우에는 서미션을 통해서 실제 어떤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 리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값이 저렴한 편이겠죠. 그래서 서미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처리부터 다시 해야 할지, 모델부터 다시 해야 할지,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가상의 데이터인데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캐글로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클래스 0이라고 언급을 해놨는데 어떤 임의의 클래스는 굉장히 샘플이 많아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클래스 1 같은 경우 굉장히 드물게 분포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라면은 클래스 0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라면은 사실 저 빨간색 하나하나 찝어내는 게 문제는 아닐 텐데, 이거는 예제 데이터일 뿐이니까 지금 50개도 안 되는 샘플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뭐 10,000개, 20,000여 개, 많게는 수조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구분해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리고 기계한테 시켜보더라도 기계는 잘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저 빨간색 하나하나를 구분해내는 것이 모델의 학습 비용을 꽤 많이 증가시키게 돼요. 또는 분류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분류 모델들은 마이너 클래스를 많이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클래스 0을 잘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회를 참여하거나 실제 상황에서 접근을 한다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클래스와 같은 표본들을 분류해내려고 시도를 하면은 모델의 성능은 꽤 나빠지게 됩니다. 오분류를 하거나 아예 분류하지 못하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케글 컴페티션인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라는 대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2020년 9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이 된 대회이고요. 특정 질병의 표적 치료를 목표로 하는 신약 개발을 시도하기 위해 약 23,000여 개의 약물 샘플을 제공해주고 신약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멀티 레이블링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대회였습니다. 분류는 0 또는 1이라고 간단히 말을 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총 207가지의 반응이었는데요. 약이란 게 A라는 반응을 보일 때 B라는 반응이 반드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물론 있는 반응들도 있겠죠. 하지만 A와 B라는 반응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A와 B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없는 문제를 풀어야 했고 멀티 레이블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데이터로는 약 900여 개의 변수를 제공을 해줬고요. 각 변수는 그냥 숫자였어요. 연속적인 숫자였고 정규 분포에 가깝게 변환이 되어 있는 연속적인 값들이었고 그 특징 값들을 사용을 해서 200여 가지의 반응을 동시에 예측을 하는 문제였죠. 하지만 변수의 개수가 많고 타겟의 개수가 많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이 수많은 200여 가지 레이블 중에서 특정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의 반응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샘플은 여기 보시면은 단 6개 이런 상황인 거죠. 23,000여 개 중에서 스테로이드라는 것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샘플들은 단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시 그림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죠. 2만여 개의 파란색 점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은 단 6개밖에 없는 거고 그 6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잘 탐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프레딕션 전, 프리프로세싱이나 러닝이나 리밸류에이션 각 스텝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부 존재해요. 그리고 꽤 많은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아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첫 번째 단계인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리프로세싱은 Exploratory Data Analysis EDA라는 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케글 많은 노트북을 보시면은 EDA 과정을 통해서 아래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측값이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또는 결측 샘플 중에서 특정 변수만 값이 소실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값을 어떤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것 또는 보관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관도 있고 최다 빈도 보관도 있고 다양한 보관법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저희가 학습에 사용하는 많은 모델들이 입력되는 데이터는 정규 분포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입력되는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일수록 모델의 성능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외 몇 가지 조건들이 더 붙습니다만 꽤 많은 모델들이 입력되는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스케일링도 바꿔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도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이고요. 모델들은 사람이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을 분류해내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이 시행해야 할 반복 작업을 모델이 대체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미지 쪽에서는 또는 자연어 쪽에서는 사람의 평균보다 더 성능이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나 일반적인 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계도 하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 사람이 이해한 관점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공했을 때 모델도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글에 참여하시는 동안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이해는 실제 점수로 반영되게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 분류로 나눠 보았는데요. 변수를 생성해서 데이터의 특징값 개수를 늘리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특징값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샘플의 개수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볼수록 사전 지식이 늘게 되겠죠. 변수 1과 변수 2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수 1과 2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 그 변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라고 생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샘플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관계성을 사람이 직접 특정할 수도 있지만 사전 지식조차 없다면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러스터링 같은 것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차원 축소는 변수가 늘어난 만큼 반대로 줄일 수도 있겠죠.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지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도되었던 라쏘 변수 선택법이 있고요. 이건 아직도 의료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틱 알고리즘이나 시뮬레이티드 어넬링 같은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옵티미제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더 좋은 방법들을 계속 제안 중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의미로 변수 압축을 적어 드렸는데요. PCA나 오토인코더 이런 기법들은 변수들을 가공해서 더 작은 차원을 사용하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변수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의한 사전 지식을 쓸 수도 없고 클러스터링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미 압축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딱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장점이라면은 이 좌측에 변수 생성 데이터 의존처럼 완전히 모델이 또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몇 개의 차원으로 압축시킬 건지 이것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도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타이틀 중 하나인 클래스 임밸런스 프로블럼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 스모트일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빨간색과 파란색 점들이 있는 영역에서 빨간색 점들을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서 파란색 개수만큼 가상의 빨간색 점을 늘려주게 된다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거의 비슷한 숫자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도 발휘할 수 있는 영향이 좀 더 클 거고요. 그 말은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빨간색 점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영역에서 빨간색 점을 늘려나가도록 알고리즘화한 것이 스모트 이고요. 반대로 언더샘플러는 파란색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을 제거해서 빨간색 개수만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빨간색 근처에 있는 파란색들, 사실 파란색 사이에 있는 파란색들은 일반적인 블루 모델 해놓으면 아마 대부분 잘 할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섞여있는 영역에서 두 클래스를 잘 분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학습법이라는 것은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검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어미스 알고리즘 같은 것을 사용을 해보시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있는 영역에 파란색들만 남기고 파란색들끼리 뭉쳐있던 영역의 파란색 샘플들은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오버샘플링은 빈도를 늘렸기 때문에 모델이 검토해봐야 할 샘플이 많이 늘어난 거죠. 학습 비용이 증가했지만 언더샘플링은 반대로 학습 비용이 당연히 감소하게 돼요. 언더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존재하던 샘플을 제거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분포를 보존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버샘플러 쪽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는 핵심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모델에 포커스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열심히 튜닝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캐그를 접하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변수를 더 다양화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일 때도 많았고, 그리고 캐글 외에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수집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훨씬 나아지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번 캐글 4차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캐피탈 로스랑 캐피탈 게인,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실제적인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0인지 1인지 구분하는 것, 그리고 두 개의 차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하면 귀찮은 작업이지만 데이터셋에 간단히 추가해주는 것만으로도 꽤 유의미한 작업이 되니까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금씩 더 바꿔서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컨퓨전 매트릭스를 각 피처별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보라색과 연한 분홍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답률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FP랑 FN은 지금 false 붙은 건데요. 당연히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자주색과 연한 파란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러가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시각화만 해봐도 특정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에듀케이션에서 이렇게 두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세 개의 특징값을 가질 때 에러가 커지더라. 그래서 그 에러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은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캐피탈 로스랑 캐피탈 게인에 따른 학습셋을 별도로 구성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꽤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캑을 4차 대회에서 사용했던 어덜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 캐피탈 로스나 개인 둘 중 하나가 0인 값들은 충분히 잘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태명님께서 사용하셨던 변수 생성 방법인데요. 워크 클래스와 오큐페이션, 에듀케이션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에듀케이션의 경우와 오큐페이션의 경우를 합쳐서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청록색과 같은 새로운 피처를 생성을 하셨고요. 워크 클래스와 에듀케이션을 합쳐서 또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하셨고, 분홍색도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변수를 생성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우측과도 같이 추가적인 변수 생성을 하셨는데요. 사실 모델이 두 서로 다른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학습할 것 같지만 저 연관성을 특징값으로 사람이 직접 매기기 전과 후에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잘 하고 있지 못하는 말과 같겠죠. 때문에 대회 마지막까지 변수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압축입니다. 맨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던 MOA 프리딕션 대회에서 펠리페라는 분이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변수가 900여 가지나 되다 보니까 모델한테 900여 가지 다 학습에 사용할 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고, 차라리 오토인코더로 데이터 압축을 시켜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레이턴트 벡터로 데이터 압축을 시도를 하셨습니다. 오토인코더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인코더와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풀어주는 디코더로 구성이 됩니다. 데이터를 인코더에 입력하여 압축시킨 값을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고요. 디코더는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압축을 풀었을 때 실제 데이터와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모델은 인공신경망 기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가능한 입력했던 데이터를 잘 압축하고 잘 압축을 풀어야 된다는 말과 같겠죠. 그러다 보니 잘 압축했다는 말은 실제 데이터와 레이턴트 벡터가 어떤 유사성을 띠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차원의 개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작은 변수들의 개수를 사용을 해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모델도 학습하기가 더 편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수의 개수가 충분히 많고 사전 지식을 반영하기 힘든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압축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건 어쨌든 변수를 다시 한번 가공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모델한테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고민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냈고요. 이것은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의 평면상에 표현됐던 좌측의 그림을 가운데의 그림처럼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변수는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를 조합해서 생성한 새로운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림처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수를 Y축으로 보내고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의 평면을 X축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평면이 있는데 평면상에서 파란색 점은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고 빨간색 점은 위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보였던 이 변수들보다 훨씬 모델이 분리하기 편한 상황인 거죠. 디시전 트리는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가로선이나 세로선으로 쳐나가면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잘 분리되는 영역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에 선 하나 딱 그어서 위쪽은 클래스 0, 아래쪽은 클래스 1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변수들을 잘 조합한 새로운 변수는 모델이 더 편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새로운 변수들을 생성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결국 파란색 사이에 빨간색이 섞여 있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옵션들이 리샘플러입니다. 빈도수를 조절하는 방법이고 오버샘플러와 언더샘플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스모트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점에 대해서 오버샘플링을 시도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빨간색 점들을 찾아서 그 사이 어딘가에 무작위 점을 찍는 방식으로 오버샘플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여기 가운데 초록색 원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빨간색 기존의 샘플들에 대해서 오버샘플링을 반복 수행한다면은 파란색 점의 개수만큼 샘플을 늘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언더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예제로 파란색 점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텐데요. 가장 가까운 영역에 파란색만 존재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파란색 샘플들만, 그러니까 같은 샘플들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근처에 파란색이 있긴 있지만 근처에 서로 다른 클래스의 샘플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파란색은 제거가 됐지만 여기 빨간색들 사이에 섞여 있던 파란색은 제거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반복 수행을 한다면은 여기 이런 끝쪽에 있던 파란색들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에서 오버샘플러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인데요. 좌측과 같은 토이 데이터가 있어요. 노란색 점들이 예제 그림에서 보았던 빈도수가 큰 파란색 점들이고요. 빨간색 점들은 보시는 것처럼 빈도수가 적은 클래스의 샘플들입니다. 스모트를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빨간색 사이를 열심히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오버샘플링이 수행이 되고요. 오른쪽은 제가 연구했던 내용이고 겐 기반의 리샘플링을 수행하는 모델이에요. 이런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구나 해서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기 위해 첨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버샘플러나 언더샘플러는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망가뜨리게 돼요. 그래서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있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한 특징값 생성, 압축 방법들이 무의미해질 때 한 번쯤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델 학습 전에 프리프로세싱 단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알려진 모델 하나를 열심히 가공하는 것보다 전처리 단계에서 데이터셋 자체를 열심히 가공하는 편이 저는 훨씬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불균형 문제의 해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리샘플러들은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최선의 대안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포를 바꿔버렸고 변수 압축이나 생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의 방법론만 사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취합한다면은 해당 문제에 대한 일반화된 방법론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은 좋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지만 프리프로세싱 이후 학습과 평가 이 모든 세 단계는 전부 중요해요. 프레딕션의 결과를 피드백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케글에서는 퍼블릭 스코어라고 하죠. 퍼블릭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실 텐데 퍼블릭 스코어보다는 케글 측에서 제공해준 트레인셋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전처리하고 학습하고 밸러데이션 하는 과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케글을 넘어서 실제 문제에 대해서도 데이터 수집부터 자가 검증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사실 중요하고요. 지속적으로 반복 확인하면서 수집부터 평가까지 계속 반복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케글 열린 대회 중에서 4차 대회와 약간 유사한 대회가 하나 있어요. RIID라는 대회이고요. AI 튜터링 기술 개발을 할 건데 이 회사 측에서 교육용 DB, 에드넷으로 거의 1조개에 가까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수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의 응답 시간 경과에 따른 학생이 얼마나 배웠는지 이것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대회입니다. 샘플 수도 꽤 많은 편이고요. 근데 특징값은 꽤나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계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그냥 테이블 데이터이기도 하고 꽤 열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노트북들을 참고를 해보신다면은 케글을 한번 시작해보시는 분들에게 대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